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챙겨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험 아동 관련 보고를 받으며 참모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는데요. 어제 청와대 비서관들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 어린이를 직접 만났다고 하죠. 구조 당시보다 몸무게도 늘고 또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7월 중순에 아동학대 관련 합동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회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로 돌아왔어요. 네, 입장은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이제 싸움의 양상이 좀 바뀌었는데요. 네. 이 기존에 서로 법사위원장 가져가겠다고 싸웠잖아요. 그게 네. 1라운드였다라고 치면은 이제 2라운드로 넘어왔는데 이번에는 이 상임위원장을 서로 가져가라. 이런 싸움이 됐습니다. 좀 어색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통합당은 민주당한테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라고 네. 하고 있고 민주당은 7개는 통합당 몫이니까 언론 명단 아니 뭐 몫이라는 걸 정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의석수 비율로 따져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합당 몫이니까 가져가라 이런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원내대표는 오늘도 이 상임위 구성 명단을 안 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그게 이 민주당이 마음대로 배정을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실은 뭐 이전에 1라운드에서 벌어졌던 이 법사위원장 문제를 되돌려 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원구성 협상에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놓는 겁니다. 사실 통합당이 이런 뭐 민주당이 다시 법사위원장 안 내놓을 거다 이런 거는 알고 그렇죠. 있어요. 저도 알고 아는데요.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뺏긴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명분과 실리도 다 뺏겼는데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따져봤을 때 바로 여당이 독식하고 있다. 그런 프레임만이라도 얻어가겠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법사위원장도 가져갔고 상임위원장 18석도 다 가져갔다. 이런 프레임을 좀 씌워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선택에 달린 상황인데 이 민주당은 실제로 18개, 즉 앞서 6개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12개, 나머지 12개를 다 임명을 할지 아니면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 예결위원장만 임명을 해서 이 추경안 처리에 좀 속도를 낼지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이 다 임명을 18개를 다 하게 되면 이 야당이 원하는 여당 독식 프레임에 빠지게 되고요. 또 임명을 안 하게 되면 또 일하는 국회 빨리 만들겠다고 했는데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달 말에 분명히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18개 전부 다 가져가겠다고 여당 측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밀당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걸 두고서 서로 간에 어떤 뭐 머리 싸움인 거잖아요. 기싸움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일단 먼저 얘기를 한 걸 수 있긴 한데 자, 지금 추경안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추경안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부탁까지 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 간 연석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방금 전에 끝나서 결과 브리핑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추경 처리 그리고 민생 문제 해결 위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내일 모두 다 선출해달라고 박병석 의장한테 요청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대 7 합의안을 존중하지만 방법이 없다면 민주당 몫으로 다 선출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강공으로 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박병석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추경안 처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최소한 예결위원장 플러스 관련된 상임위원장까지는 선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 선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뭐 특별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지난번에 법사위원장 등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될 때 보면 민주당과 뭐 합을 맞췄다, 보조를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될 걸로 보이고 뭐 단지 이 정의당 입장을 보면 3차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이 꼭 포함돼야 된다.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교육적인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는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 상임위원장 선출이 된다면 민주당과 같은 보조를 마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뭐 18개 다 가져와서 열심히 일해 보시죠. 왜? 네, 그럴 가능성이 프레임도 프레임이지만은 뭐 지금 뭐 어쨌든 추경 얘기도 있고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한다면은 뭐 책임 있는 큰 거대 여당으로서의 일도 한번 뭐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은 마찬가지다.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결국 강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문제. 자, 청와대에서도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명이 나섰습니다. 이제 국민청원 얼마나 됐나요? 20만 명 넘었나요? 지금 제가 방금 확인해봤는데 23만여 명. 아, 넘었네요. 그러니까 넘었습니다. 20만 명을. 하루 만에 20만 명 넘었어요. 그러네요. 네. 네, 이 좀 논란이 되니까 네네. 이렇게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 오늘 교통방송 네네. TBS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째는 이 지금 논란의 핵심이 취업준비생들이 우리 일자리가 뺏긴 거다. 네네. 우리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없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일자리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안검색 직원으로 일하던 분들의 일자리를 전환하는 거라서 이 인천공항공사에 입사 준비를 하는 취준생들의 그런 일자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인천공항공사가 1902명 어제 소식을 전해드렸죠. 보안검색 직원을 청원경찰로 정규직화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공공서비스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정규직으로 좀 안정된 일자리를 받고 또 처우도 좋아야지 이 공공성이 담보가 되고 또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거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이 1902분이셨단 말이에요. 2명인데 네. 다 되는 건 또 아니라서 그 안에서도 사실은 지금 반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일부는 경쟁을 하는, 그러니까 경쟁을 네, 통해서 시험을 봐갖고 거친다고 거쳐갖고 했죠.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제 전부 다 전환을 해달라라는 입장을 지금 노조에서 보이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이 보안 검색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계신 분도 우리도 그럼 정규직 전환을 그렇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노노노 갈등이다 뭐 네. 이런 헤드라인도 보이고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준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부분이겠죠. 우리 일자리를 뺏었다라는 것보다 우리는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노량진에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고생을 하는데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좀 그 절차가 좀 쉽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할 건데 그 지원 대상이 되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이제 인천공항 사장 출신이죠. 정일영 의원. 네.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 기자가 얘기했던 것과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일영 의원이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한 3년 2개월 정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네. 사장을 했거든요. 지금 송도 쪽이죠. 더불어민주당 네, 송도 연수구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분 거기 민경욱 의원 의원을 전 의원. 네. 이긴 네. 정일영 의원인데, 네. 그러니까 이 정일영 의원이 그때 2017년 그때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보안검색 요원을 정규직화로 이끌었던 그때 있었던 사장이잖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애초 5급 공채로 공사에 신규 채용되는 공채생과는 직렬 자체가 다르다. 뭐 이걸 먼저 얘기를 했고 직급 자체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채 준비생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봤던 SNS 그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뭐 알바하다가 갑자기 네네. 뭐 5천짜리 연봉 5천짜리 그런 직원이 된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보안 검색 요원들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들이라 아르바이트생들이 갑자기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가능성 없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러면은 정규직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자 남기신 분은? 그러니까 그 문자 한 사람이 정말로 이 상황에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재미로 올린 건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네네. 맞지 않다는 게 지금 일관된 뭐 청와대와 아니면 정일영 의원 등등에서 설명이에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 결정 이후 보안 검색 요원들이 더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친다. 뭐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상황 아니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당 민주당 분위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잘못 한쪽의 어떤 입장을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청년들에 대한 청년들로부터 비판받을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잘했다고 네. 심상정 대표가. 네, 심상정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회의에서 3년이 지연된 거지만 네. 그 자체로는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좀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는데 이 불공정한 고용을 공정하게 바로잡는 문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알바하다가 뭐 5천만 원짜리 뭐 그런 네네.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했는데 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연봉 5천만 원 받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심 대표는 이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가 마무리가 되면 이 평균 연봉은 3,300만 원. 그래서 지금과 큰 차이 없는 임금을 받는 걸로 보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반발을 하는 이유 중에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이 바뀌어왔지만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떵떵거리면서 잘 나가는 사회. 근데 이 경우는 사실은 좀 다르죠. 어떤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그렇죠. 시기에 예. 특별히 어떻게 가게 돼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됐다가 지금 정규직이 된다니까 뭐 로또를 비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글쎄 뭐 정규직이 돼서 고용 안정성을 누릴 수 있는 분들한테는 뭐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데 또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나는 운이 나빴고 운빨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라는 그만큼 박탈감을 느낄 수 청년들이 있죠.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빚어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조금 쉽게 전환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박범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일자리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해달란 말이야. 그런 거 얘기할 때. 박범계 의원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제가 만나면 꼭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오세요. 얘기 좀 꼭.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걸 꼭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일자리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니까 바꿔야 된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바꾸자는 얘기인지. 사실은 뭐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은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시기에는 그런 게 있죠. 없어지는 일자리 뭐 우리가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 말들은 다 나오고 너무 있습니다. 멋있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다 멋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면은 앞으로 미래 세대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인지 좀 뭔가 좀 청사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설득하고 그 동의를 구하고 이런 게 있어야겠죠. 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뭐 노동이랑 관련된 이야기인데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까지 포함하도록 한 시행령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유, 힘들어요. 이게 위헌이다라고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던 거. 그래서 이제 합헌 결정을 내린 건데 어떤 의미인지 우리 박순봉 기자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혹은 못 받고 있는지 이걸 좀 따져보려면 총 받은 금액도 알아야 되지만 총 일한 시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 일했는지를 나눠보면 될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간에 좀 계산을 할 때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이 주휴 시간을 일한 시간에 넣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주휴 시간이라는 게 쉬는 시간으로 제공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걸 근무 시간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헷갈렸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사용자 측에서는 그거 넣지 말아야 된다. 넣으면은 더 이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최저임금을 넘겠죠. 그리고 근로자는 당연히 넣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쟁점이 됐었는데 오늘 헌재가 결론을 낸 거죠. 이 시간 넣어주라는 겁니다. 넣어서 계산을 하라는 거죠. 원래 사실 그간에도 이렇게 해왔어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요, 이 주휴 시간을 포함해 보면은 이 한 달에 209시간이 나와요. 이제 209시간으로 나누면은 되겠죠. 그런데 이 일부는 이 대법원이 그런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주휴수당은 넣는데 주휴 시간은 빼고 계산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빼면은 174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0시간에서 이 곱해 보면 대략적으로 시간이 나오겠죠. 그랬는데 이게 혼란이 되니까 정부에서 이거 주휴 시간에 넣도록 해라 이렇게 시행령을 넣어서 명문화를 했는데 경영계에서 반발을 하고 이렇게 이 심사를 헌재에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헌재에서 쐐기를 박아준 겁니다. 기존대로 넣어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또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럼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원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는데 간극이 많이 커요. 좀 크더라고요. 민주노총 뭐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 최저시급을 1,770원을 인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가 8,590원이잖아요. 얼마 인상? 몇 퍼센트죠? 25%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뭐 최저 생계비 이런 걸 봤을 때는 월 225만 원 정도의 네. 임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눠 보면 1,770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동결이나 아니면 최소한 인상밖에 안 된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렇죠. 자영업자분들 일자리를 너무 지키기 힘들죠. 위해서는 또 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달 15일까지는 합의를 맞춰야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에는 뭐 최종 고시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쉽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쉽지 않아 줄다리기를 할 것 보입니다. 같습니다. 네. 늘 힘들죠. 네. 네, 이건 뭐 늘 힘든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워낙 힘드셨잖아요. 그리고 또 경영계가 네.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주에. 그렇죠. 이번에 경영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힘을 받을 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자, 조영남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영남 씨, 벌써 꽤 됐어요 이 이야기가. 네, 조영남 씨가 이제 또 가수이지만 화가시잖아요. 네,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조수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있었는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이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무죄로 원래 원심에도 판결이 났었고요. 대법원이 이걸 확정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혐의를 설명해드리면 이 송모 씨, 이 조수죠. 네. 그 송모 씨가 그린 그림에다가 이 조 씨가 가볍게 덧칠만 한 다음에 그 그림을 팔아서 한 1억 5,3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게 미술계에서. 왜냐면은 조수 작가를 쓰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관행이었는데 네. 이 어느 정도까지 그리느냐의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조수 작가가 그냥 조수로서의 역할만 했는지 아니면 독자적 작가로서의 그런 창작 행위를 한 것인지 이걸 가지고 계속 다툰 건데 뭐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이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은 조영남 씨의 고유한 그런 아이디어였던 거고 이 보조 작가는 그냥 기술만 보조했다 이런 취지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인상적인 게 이 사법 자제의 원칙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술 작품에 대한 네. 이 가치 평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 법원이 너무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을 좀 최소화해야 된다. 사법의 영역을 이 예술의 영역에까지 너무 많이 개입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뭐 문제가 좀 있기는 보였었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그걸 건드린 거는 너무 조금 주셨어. 그분한테 그렇죠. 조영남 씨가 네. 네, 좀 더 주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은 시작이 또 됐겠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또 다르게 또 볼 수 있는 문제죠, 사실은. 네. 조영남 씨가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림에 더 집중하겠다. 앞으로 조수를 또 계속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관행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뭐 예전에도 뭐 예전 예술가들 아주 옛날부터도 공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공방 같은 데에서 이제 뭐 그 공방의 중심이든 마스터가 있으면은 그 밑에서 일하는 조수 그러다가 나중에 또 자기가 또 굉장히 뛰어난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혼자서 그걸 다 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뭐 대법원에서까지 이렇게 판결을 받았으니까는 마음은 편하시겠네요 조영남 씨가. 네. 네. 뭐 좋은 작품 봤으면 좋겠고요. 네.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뭐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이 난 건 아니죠. 그냥 사기가 네. 아니었다라는 그렇죠. 그런 판결이 난 거죠. 그러니까 네. 구매자들이 이거 조식 것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그런 상황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이게 사기의 그런 혐의는 없다라는 게 이 법원의 입장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마는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던 실소유자분들 앞으로 어떻게 집을 사라는 것이라며 막막하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전세 세입자들은 벌써부터 집주인과 마찰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어제 현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 52%나 올랐다라고 주장하는 경실련 측과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토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52% 서울 아파트 값이 52% 올랐다는 경실련의 발표가 있었고 국토부에서 바로 반박을 했어요. 아니다. 14.2%다. 이게 계산 방법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여쭤보려고. 네.
어제 경실련에서 52% 발표한 네네. 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위 매매 가격 기준. 중위 매매 가격.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매매 가격이라고 하는 게 네. 실제로 거래된 가격들을 쭉 세워놓고 그중에 이제 중간 가격이 얼마큼 작년하고 비교해서 변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인데. 네네. 일단 원래 매매 가격이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되면 실제로 가격 상승기에는 고가 주택이 거래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을 베이스로 계산을 하면 좀 상승률이 높게 나오게 네. 돼 있고요. 또 중위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전해에 비해 가지고 저가의 오래된 주택이 멸실이 되고 또 이제 새로운 아파트, 비싼 아파트들이 실제로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위 가격 자체도 저절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위 매매 가격을 베이스로 계산을 하다 보면 실제 시장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이 가격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 좀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에서는 네. 52%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통계청 승인을 받은 한국감정원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14% 정도 그거는 오른 것으로 그럼 나왔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서 14%가 그거는 실제로 거래된 것이 아니고 네. 현재의 그 표본이 있습니다. 그 표본의 주택이 실제로 거래가 된다고 하면 어떤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것인지를 베이스로 표본을 계산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차이가 계산해요? 있습니다. 그 표본은? 그건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원 직원들이 네. 뭐 중개사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탐문을 하고 실제로 거래 가능한 금액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들을 참고해서 그 가격을 뽑고 있습니다. 실제가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들을 참고를 예, 해서.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럼 멸실주택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멸실주택은 포함이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멸실주택은 포함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아까 저가의 멸실주택은 없어지고 가격이 상승기에는 고가 주택이 많이 거래가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게 가격이 이제 중위 가격이 올라가 보인다고 하셨는데 뭐 멸실주택은 멸실된 거니까 어차피 시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못 사는 거잖아요, 실제로 저가라도. 시계열을 비교를 한다라고 치면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비교를 하려고 하면 작년에 있었던 주택하고 네. 올해도 있는 주택이 작년에 비해 가격이 얼마큼 올라갔느냐 이걸 비교하는 것이 좀 더 똑같은 정확한 주택이 얼마나 그렇죠. 변했느냐. 예, 예. 똑같이 작년에도 있고 금년에도 있는 주택이 얼만큼 올랐는지를 계산을 해야만 그게 정확한 가격인데 네. 작년에 그 값을 계산할 때 있던 주택 중에 싼 주택들은 없애고 올해 새로 생긴 비싼 주택들을 넣어가지고 작년에 비해 올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시장 상황을 조금 더 과잉 해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을 사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멸실주택은 어차피 마켓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켓에 있는 걸 사려면은 작년에 없어진 주택을 계산해 그거를 이제 그 베이스가 없이 계산을 하면은 지금 이제 올라가서 굉장히 조금 왜곡되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직접 가서 정말로 살려는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없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올라가 있는 가격 갖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통계를 발표를 하면 네. 좀 이제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네네. 이제 본인들이 사고 싶어 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이제 수요가 많이 몰리는 주택들입니다. 그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상승폭이 실제로 조금 높은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 상승폭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균으로 놓고 보면은 실제로 가격 상승률이 뭐 적정한 값인데 본인이 희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실제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체감하는 주택 가격 상승률은 조금 더 높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팔리지 않은 지금 뭐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은 풀 안에 있는 주택들은 다 뭐 매매가 되고 팔리고 이런 주택들이 아니고, 근데 여기 경실련에서 나왔던 것은 매매가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그 차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주택 시장을 네. 설명을 하려고 하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택만을 가지고 가격이 네.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팔리지 않는 주택까지 포함을 해서 네. 주택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통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을 사러 간다면은 그 사는 가격이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저희가 질문이 많아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경실련이 공개 토론을 제의를 했더라고요. 국토부에서 어떤 입장일지는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질문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사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들이 벌써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12.16이라고 해야 되나요? 12.16 네. 부동산 대책 이후 이제 6개월 만에 다시 또 대책이 나온 거예요. 이제 주택 시장이 과열됐다 이거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과열되고 있다라는 것은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책을 그래서 마련을 한 거잖아요. 자, 이 대책 때문에 이 내 집 하려고 준비하던 이제 20, 30대 특히 30대 그렇게 많이 이번에 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집 구매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집을 사서 거기 이제 입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크게 피해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택을 구매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거주 의무를 이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집을 사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피해는 없고 결국은 저희가 이제 문제로 삼았던 것은 12, 16 대책 이후에 시장이 좀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에 이제 갭 투자라든지 아니면 법인 거래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난 5월 달에 거래된 물량 중에 한 70% 정도가 갭 투자였고요. 그다음에 강남이 아닌 뭐 좀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들도 저희가 한 6개 구를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거래된 내용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50% 가까이가 갭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한 40% 정도가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을 하는 갭 투자 형태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수요자들이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좀 불안한 마음에 일단 뭐 전세를 끼고서라도 일단 집을 미리 사놓자.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집을 살 기회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수요가 막 몰리다 보니까 주택 시장이 더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실제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조차 피해를 보는 우려가 있어서 저는 일단 갭 투자를 막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근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무주택자 중에서도 지금 집값이 막 오르니까 불안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세를 지금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다른 데 집을 하나 그 이제 전세를 끼고 사놓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시장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이제 모두가 집값이 오른다라고 우려를 해서 그 전세 보증금을 끼고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려서 집값이 많이 오르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수요를 저희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실수요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집이 없어서 집을 사는 사람들 모두를 다 실수요자라고 볼 수 있을지는 조금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집 없으면 집을 사고 싶으면 실수요자죠. 그런데 실제로 사서 거주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하고 거주하지 않고 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집을 사놓는 사람은 약간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집을 사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뭐 특별히 피해를 보거나 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전세를 빼고 저쪽에서 빼고 한데 6개월이면 충분할까요? 보통 지금도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를 옮길 경우에는 자기의 그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고 새로 사는 집에 만약에 세입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다 이게 조정을 하는 게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예외를 만약에 많이 준다라고 하면 결국 사실은 그건 갭 투자를 인정해 주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집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입주를 해야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저희 어떤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네, 지금 뭐 게시판에 많은 질문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14%는 저항하는 그런 문자들이 많습니다. 사례를 들어가면서 아니라고 막 물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개별 단지나 개별 그 물건에 따라 가지고서는 그보다 많이 오른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집값이 오르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평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출 부분에서도 말이 많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집을 산다고 한다면은 지금 웬만한 서울 집과 뭐 아파트 좀 그래도 신축이라든지 뭐 괜찮은 학군도 괜찮고 아이를 키우는 그러면은 뭐 10억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걸 10억을 현찰을 들고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겠느냐. 결국에는 대출을 끼고 사야만 되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힘든 사람들, 뭐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이제 소득으로 그걸 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죠. 대출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 이 무주택자한테까지도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LTV 비율이라고 하죠. 집값의 40%까지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걸로 이제 강화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집을 사면서 40%가 넘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물론 이제 뭐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게 이제 가계부채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들이 또 다른 금융 쪽의 어떤 리스크로 작동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대출 규제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실제로 저소득층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LTV 40%지만 10% 포인트 더 높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이제 좀 아주 소득이 낮으신 분들 중에 주택을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 중에는 이제 정부가 정책금융이라고 해가지고 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디딤돌 대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LTV를 제가 7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이 낮으신 실수요자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니 중간쯤 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간 30, 40대 되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네. 앞으로 한 10년, 20년 더 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금 대출을 충분히 갚을 만한 능력은 되는데 지금 아파트 값들은 일단은 9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대출이 굉장히 쪼이게 되는 거고. 40%까지는 나오죠. 네, 40%까지는 나오지만. 근데 지금 뭐 웬만한 아파트 30평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국민들이 보통 산다는 30평대는 지금 10억이 넘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힘든 거잖아요. 그렇게 살기가. 전세를 만약에 살고 있다 하면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고 전세 대출도 안 되는 이제 거고.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네. 전세를 살아라고 사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전세 대출인 네. 거고 주택을 사는 사람한테는 담보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주택 구입용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전세 대출이라는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기가 이제 필요한 임대 보증금은 전세 대출로 충당을 하고 네. 원래 자기가 임대 보증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을 가지고 갭 투자를 실제로 할까 봐. 입주하지 않는 갭 투자를 하고 있는 네. 경우에 전세 대출을 계속 해주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고 실제로 전세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집을 사서 입주를 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던 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을 가지고 전세 대출 받은 걸 갚고 구입한 주택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재건축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 조합원으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반드시 지금 이제 재건축 대상인 그 아파트에 거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재건축 대상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계속 이제 못하고 있지만 그런 아파트들 보시면은 많이 낡았습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여기서 언급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뭐 음마 아파트. 예. 네, 정말 낡았죠. 많이 이게 아주 오래된 아파트라서. 근데 거기가 사실은 이제 학군도 좋고 학원가도 있고 뭐 낡아서 좀 살기는 힘들더라도 전세로 살긴 또 전세값은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강남이지만. 예. 근데 지금 이제 집주인들이 2년을 채워야 되니까 나가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마찰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일단 저희가 재건축 단지에 네.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거주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어차피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살고 있던 집의 주거 환경이 나쁘니까 네. 그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주거 환경의 개선이 주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투자 수단, 네. 투자 수단 목적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났다라고 해서 일단 2년 실제로 거주한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2년 거주 의무를 부과를 한 것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집주인이 이제 전세 살던 분들을 내보내고 이제 본인이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해서 전세 시장이 되게 불안해질 거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적용되는 지역은 적용되는 곳은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곳은 제외하고 아직 조합이 설립이 되지 않은 아주 초기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특정 단지를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아직 조합이 설립이 돼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런 단지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조합은 분양을 할 때까지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보통 뭐 짧게는 한 6년, 길게는 8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히 집주인이 들어가서 뭐 실거주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세입자들로 보고 나가라라고 하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그런 그 집주인들의 수요가 막 몰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전세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만약에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면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는 그 집이 또 전세 매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체적인 총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물론 이제 뭐 특정 일부 단지는 조금 뭐 수요가 좀 공급이 좀 부족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계시다. 제가 되게
공격적으로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한 20초만 네, 나오셨는데 요새 고생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건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네, 그래서 한 30초 정도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실제로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어야만 네. 물론 이제 좀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이 되어야만 무주택 서민들도 나중에 집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거주하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공급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은 좋은 주택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까지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은 인천국제공항 직고용 논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사이에 벌어지는 신경전에 대해서 뉴스 1타 강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김준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